자, 안녕하세요. 고수비 측의 임준서입니다. 자, 오늘 이제 드디어 마지막 시간까지 왔습니다. 상당히 좀 빨리 달려왔는데, 그래도 이제 제가 한 2달 반 정도 됐죠. 2달 반 동안 진행하는 이 흐름에서, 크게 우리가 3개의 단락으로 나눠서 이제 강의를 진행을 했는데요. 좀 이렇게 좀 시청자분들한테는 좀 편안하게 강의를 한다고 가장 좀 쉬운 상태로 제가 이제 준비를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좀 많이 좀 도움이 되셨는지 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전체적으로 제가 그동안 강의했던 내용들을 실제 적용을 전체에 대한 어떤 각각의 파트들을 섞어서 우리가 이제 적용하는 그런 마지막 시간을 갖도록 할 건데요. 자, 오늘도 이제 고수비 책 좋은 시간 시청자분들과 함께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식은 비관을 먹고 자란다라고 하죠. 자, 최근에 이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인데, 지난주에 이제 이탈리아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시장이 한번 또 빠졌죠. 자, 목요일인데요. 바로 이제 우리나라의 만기일입니다. 만기를 기준으로 해서 올라가던 시장이 갑자기 갭으로 이제 하락을 하면서 시장이 또 한번 빠지는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 좀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런 장대 음봉이 나온 다음날, 시장을 다시 한번 보니까 이때가 이제 단계적으로 주가가 바닥이더라, 이런 걸 좀 알 수가 있죠. 그러면서 오늘 시장이 상당히 많이 좀 올라온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실제 이런 모습들을 시청자분들이 대응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특히 이제 초보자분들 상당히 좀 어려운 그런 흐름이고, 도대체 이거 흐름이 어떻게 가는 건지 좀 모르실 텐데, 실제 그동안 배워본 것들, 이런 걸 이용해가지고 시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보실 것들은 우리 이제 투자자분들이 가장 많이 보시는 바로 차트인데, 차트를 통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배워봤던 것들 한번 적용을 한번 해보죠. 자, 차트 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 화면은요, 이제 바로 종합주가 지수입니다. 이 종합주가 지수인데, 8월달 급락이 나온 이후에, 자, 이때가 9월 26일이죠. 9월 26일 날 저점을 찍고 나서 잘 올라오다가요, 좀 확대를 한번 해볼까요? 자, 올라오다가 이날입니다. 이날 그림을 한번 그려볼까요? 자, 한 3일 정도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횡보를 좀 하다가요. 그러다가 이제 이탈리아 이야기가 갑자기 튀어나왔습니다. 그리스의 몇 배의 어떤 충격이 있을 거다 그러면서 이날 갭으로 하락하면서 장대 음봉을 만들죠. 이 장대 음봉을 만드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이 아래 꼬리도 없죠. 종가 기준으로 해서 장 막판에 주가가 더 빠졌습니다. 더 빠지게 되면서 야, 이거 이렇게 되면은 이 다음날 또 한번 빠지는 거 아닌가, 그죠? 자, 이렇게 빠지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들 많이 좀 하고 좀 겁을 많이 좀 냈을 겁니다. 하지만 시장은 이때와 정반대로 지금 갭으로 다시 올라왔어요. 자, 오늘 보시면은 여기 공간을 띄어서 위로 지금 올라오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죠. 이래서 다시 이제 1900 위로 안착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이것만 보시면은 참 시장이 아주 짧은 기간에 등락이 위아래로 상당히 강하게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것만 보면은 정말 정신이 없습니다. 우리 투자자분들께서. 자, 그러면은 이 흐름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지난주 목요일 이전에 월화 수요일이죠. 지난주 월화 수요일 날 음봉을 만들고, 그리고 나서 목요일 옵션 만기 때 이제 갭으로 하락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는데, 자, 차트를 보시면은요, 이 차트의 모습만 보면은 우리가 여기서 어떤 흐름을 알 수가 있냐면, 이거 잘못하면은 더 빠진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이게 이제 바로 차트 가지고 속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차트를 100% 맹신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또 하나는 캔들만 보면은 우리가 좀 많이 속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그래서 캔들을 보기 전에 항상 어떤 걸 같이 보자고요? 자, 이평선의 방향을 같이 보자고 말씀드렸죠. 자, 지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평선을 가지고 매매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바로 이평선의 방향성을 보는 그 방법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지금 모습을 보시면은, 자, 여기서 지금 중기 이평선이 그 빨간색 선입니다.
자, 이 빨간색 선 21선 이평선이요. 자, 완만하게 그 모서를 보이다가 방향을 위로 틀죠. 그죠? 이 위로 트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 아래로는 또 어떤 모습이 나오냐면은, 자, 61선입니다. 조금 더, 장기적으로, 우리가 이게 중장기적으로 좀 보는 이평선이죠. 이평선, 60일 이평선, 20일 이평선은 어떤 건지 개념 다 아시고 계시죠? 자, 이 60일 이평선과 20일 이평선의 골든크로스가 언제 나왔냐면은 10월 말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이때 그 장기 평선을 단기 평선인 21선이 돌파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다는 얘기는 여기서 적어도 장기적으로 주가가 계속해서 위로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좀 우리가 본다 그랬죠. 자, 이렇게 올라가는 상태에서 이평선은 이런 그 정배열의 모습을 점차 만들고 있는데 캔들이 여기서 21선을 강하게 하향 이탈하면서 아래로 빠지는 모습이 나왔죠. 자, 이런 경우에는 뭐예요? 첫 번째 제일 먼저 봐야 되는 거는 캔들을 보는 게 아니라 이평선을 보자. 이평선을 보시면은 자, 이 이평선 이날 하루만 본다 그러면은 61선까지 깨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것만 보면은 그 아래로 더 그 지하가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겠지만 실제로 그게 아니라 위로 이틀 동안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왔죠. 자, 이것만 보시면은 우리가 자, 캔들보다 이평선을 먼저 보자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제가 이제 그 이평선을 가지고 보는 그 캔들과 함께 추세를 그리는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죠. 자, 이 추세선을 제가 오늘 그려드릴 텐데 실제로 그러면은 지수의 저점, 그 다음에 앞으로 나올 수 있는 고점은 어디쯤일까? 이거 예측해보는 것도 좀 재미있는 일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모습을 보면서 한번 최근의 모습을 통해서 향후에 이제 그 주식 시장 그 어떤 그 지수가 어디까지 올라갈지 한번 예측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화면 다시 보시고요. 자, 지난주 금요일 날 그 양봉을 만들고 나서 오늘 이제 갭으로 위로 떴죠. 이탈리아 문제가 실제로 어땠어요? 우리가 생각했던 우려와는 그 별로 상관없는 그런 흐름을 좀 보였습니다. 특히 실제로 GDP 대비 이탈리아가 가지고 있는 그 전체적인 어떤 그 부채 규모가 물론 작은 규모는 아닙니다만 이 규모가 뭐 그 새로운 얘기가 아니라 이미 알고 있었던 내용이죠. 이 알고 있었던 내용을 그 만기일 날, 그죠? 목요일 날 우리가 시장의 어떤 그 파생 흐름에 따라서 현물이 이렇게 움직여지는 이런 그 외도덕 현상에 나오는 이런 흐름에서 이날 기점으로 해서 이탈리아 문제를 다시 한번 터뜨렸어요. 그러니까 뭐가 되냐면은 이미 있던 재료를 다시 한번 이때 사람들이 잊을만 하니까 이때 한번 터뜨리면서 안 그래도 만기 때에 대한 어떤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어떤 두려움에다가 이 그 이탈리아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부채 문제를 다시 부각시키면서 사람들한테 시장이 좀 더 빠지지 않을까라는 어떤 두려움을 주는 효과를 만들었죠. 여기에 이제 금감원에서 또 어떤 이야기가 있었냐면은 그동안 공매도를 이제 제한했던 것을 하필 바로 이날 풀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지수가 상당히 아랫방향으로 더 빠지는 그런 극적인 어떤 그 효과를 만들죠. 이게 다 뭐냐면은 어떤 그 자연스러운 현상은 아닌 것 같죠? 그죠? 제가 봐도 그런 모습인데 이렇게 그 하락을 만들고 나서 위로 지금 올리는 그런 모습이 나왔죠. 지금 와서 보니까 이탈리아 문제가 어때요? 별반 문제가 없다 이렇게 좀 보여지죠. 자, 그렇게 되면은 앞으로 시장은 이제 유럽이 가지고 있는 리스크는 뒤로 하고 실적들 이제 거의 다 나오고 있는데 이 실적들을 따라서 주가는 올라갈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모습을 보고 우리가 실제 이 차트의 모습을 통해서 방향성을 한번 예측을 해보겠습니다. 자, 방향성을 제가 한번 그림을 통해서 한번 그려드릴 텐데요. 자, 고점과 이제 저점을 이제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자, 고점선, 그 단기 고점들이 나왔던 이 선을 쭉 연결을 하니까요. 자, 이 고점 추세의 상단 부분은 지금 보니까 2050에서 80 정도가 나오네요. 그죠? 자, 저점을 한번부터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저점 추세를 쭉 연결을 하니까요. 저점과 저점의 하단 부분은 1750 정도가 나오죠. 그러면은 이 중간선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중간선을 하나 이렇게 쭉 그리니까 중간에 이런 모습이 나오네요. 자, 여기까지 그림 보이시죠? 이게 바로 지난 시간에 제가 보조지표 중에서 말씀드렸던 볼린저 밴드 있죠? 중심선을 기준으로 해서 상하 밴드가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렸죠. 자, 거기서 이 볼린저 밴드를 이용해서
우리가 밴드 폭을 갖다가 일정한 간격으로 놨을 때는 이런 추세 그림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그림을 보시면은 자, 하단 부분의 지지선은 만약에 시장이 정말 안 좋은 그런 모습이 나온다 그랬을 때는 1750은 지지를 해줘야 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고, 기술적으로는 1750을 하향 이탈하면은 우리가 손절로 잡으면 되겠다. 이렇게 좀 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오늘 바로 이 중심선에 안착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이 시장은 이 밴드의 중간값을 이용해가지고 계속해서 위로 올라가면은 2050선까지는 쉽게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그 그림을 다시 한번 또 보죠. 자, 이번에는 이 중심선을 안착을 했기 때문에 캔들이 여기를 바닥이라고 보고요. 이걸 지지선이라고 보고, 그 다음에 이 위에 있는 자, 이 선을 저항으로 볼게요. 자, 이 저항을 보시고, 네, 중간에 이제 한번 중간값을 또 나눠 보겠습니다. 자, 중간값을 나누면은 이런 모습이 나오겠죠. 자, 그러면은 이 캔들은 이제 종합주가 지수 다음 올라갈 수 있는 다음 자리의 위치는 바로 여기서 이제 저항을 한번 받게 될 거고, 그 다음에 그 다음 자리는 뭐가 되냐면은 돌파하게 되면 이 위로 갈 텐데요. 자, 여기서 이제 저항을 받는다는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바로 요 위에 이평선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죠. 그죠? 이 이평선,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은 이 200일 이평 평균에서 매수했던 사람들이 대기하고 있는 물량이 지수가 이쯤 오면은 아마 물량을 쏟아내는 그런 흐름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은 이때가 바로 1차적으로 우리가 보는 하나의 저항이 되겠고요. 이 저항 매물을 잘 흡수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2050을 향해서 이제 올라가는 이런 흐름이 나올 겁니다. 우리가 이런 흐름을 일봉에서만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주봉이나 월봉에서도 같이 좀 볼 수가 있는데, 그럼 한번 주봉이나 월봉을 통해서 특히 이제 일봉에서 이런 캔들 속임과 달리 주봉이나 월봉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기업의 펀더멘탈에 이제 영향을 좀 많이 받고요. 그 다음에 경기 모멘텀에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어떤 속임이 일봉이나 분봉에 비해서는 좀 상당히 좀 덜합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투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일봉보다는 이제 주봉이나 월봉 흐름을 좀 보시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 이 주봉과 월봉 흐름을 통해서 종합주가 지수의 향후 모습은 어떨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주간 모습입니다. 자, 종합주가지수의 주간 모습을 좀 잘 보시면 제가 확대를 한번 해볼게요. 자, 확대를 했더니 어떤 모습이냐면 일봉에서 좀 길게 나왔던 이 캔들의 어떤 모습들이 자, 주봉에서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차트 보시면은 지금 일목균형표라는 보조지표와 그 다음에 물망 차트를 어떤 분이 이제 그려 놓으셨는데, 자, 우리는 이제 이 두 가지는 무시를 하고 캔들과 이평선만 보고 한번 방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월 달에 두 차례의 어떤 급락이 나오고 나서 주가가 바닥을 만들고 이 위에서 이제 다시 올라갔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우리가 캔들의 어떤 모습, 향후 모습을 그릴 수가 있는데요. 자, 일단 첫 번째로 음봉이 길게 한번 떨어졌죠. 자, 이 지점을 우리가 중간선을 한번 긋습니다. 이 중간선에서 상단 밴드를 위에다가 한번 긋죠. 자, 그리고 하단 밴드 한번 긋겠습니다. 자, 하단 밴드를 자, 그으면은 자, 거의 한 비례 형태로 이렇게 세 가지 형태가 나오죠. 자, 이 윗부분을 볼린저 밴드의 상단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 하단, 볼린저 밴드 하단선이라고 생각하시고 중간값을 딱 그려 놓으면은 1차 일단 하락을 하고요. 2단 하락하고 나서 지금 한 2달 정도 주가가 올라왔는데 1차적으로 이 두 번째 2단 하락했을 때의 상단 부분까지 주가가 일단 올라왔죠. 그리고 나서 여기서 매물 흡수를 좀 하고요. 여기서 이제 다시 돌파하려면 에너지를 좀 모아야 되겠죠. 그리고 나서 새로운 에너지,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은 수급이 이제 움직이려면 어떤 경기 모멘텀이 좀 있어야 되겠죠. 아무래도 실적 같은데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면은 이 부분을 강하게 이제 돌파하는 모습이 나오면서 이 상단 부분에 하락폭을 갖다가 만회하는 그런 흐름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은 짧게 보시면은 주가는 여기서부터 다시 한번 이 위쪽으로 올라가는 대칭형의 형태를 갖다가 띌 것이다. 이렇게 이제 예측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와 별도로 두 번째 한번 아까 그려드렸던 어떤 대칭 형태의 어떤 추세선을 한번 다시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이제 짧은 형태의 모습이고요. 조금 이제 차트를 늘려놔서 제가 늘려서 그림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차트의 모습은요. 자, 금융위기 이후의 차트입니다. 이 종합주가지수의 차트 흐름을 보시면 금융위기 때 주가가 892%까지 빠지죠. 이렇게 빠지고 나서 올해 이제 4월 29일입니다. 올해 4월 29일 날 최고가인 2200까지 올라가게 되죠. 자, 그러면 이때 이 모습을 보시고 우리가
향후의 모습을 한번 예측을 한번 해보죠. 자, 주가 이제 저점끼리 이제 우리가 연결하는 이 흐름을 쭉 그리게 되면은 주가의 아랫방향, 이 흐름은 이렇게 나오죠. 자, 윗방향의 흐름은 보시면은 자, 이렇게 또 이제 상단 밴드가 이렇게 또 그려집니다. 이제 중간에 중간값을 우리가 그려 넣으면은 이 중간이 이렇게 나오죠. 자, 이렇게 되면은 참 신기한 게 여기 좀 잘 보시면은 조금 전에 이제 그려드렸던 8월 달에 하락 밴드의 하단선과 조금 더 길게 보셨던 이 추세의 중간값이 딱 만나는 곳에서 1차 지지를 받고요. 한 번 더 하락을 하더라도 이 하락이 첫 번째 나왔던 금융위기 때의 저점 추세를 갖다가 깨지 않는 그런 모습이 나오죠. 자, 여기서 이제 한 번 위로 이제 올라가게 되겠고요. 차트 보시면은 그리고 나서 윗방향으로 이제 한 번 더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앞으로 나올 겁니다. 그러면은 이런 주간의 형태를 통해서 우리가 지지선과 그 다음에 저항선 그리고 목표의 상승 방향을 좀 알게 됐는데, 자, 이번에는 그러면은 주봉보다는 조금 더 긴 우리가 이제 캔들과 이평선을 가지고 볼 수 있는 월봉 차트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월봉 차트를 보시면은요. 자, 화면을 제가 좀 길게 한번 늘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한번 보이시나요? 자, 이거는 언제 때부터냐면 1995년도부터 차트네요. 아주 상당히 오래된 차트인데 이 기간에 그 캔들 하나가 그 캔들 있죠? 봉 하나가 한 달짜리입니다. 그죠? 월봉에서는 일봉에서는 캔들 하나가 하루고 그다음에 주봉에서는 일주일이라 그러면은 월봉에서는 음봉이나 양봉을 만드는 이 캔들 하나가 한 달이다. 그러면 이 한 달 한 달이 모여서 이런 긴 차트를 만드는데 이 긴 차트의 향후 미래 모습은 또 어떤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1998년이죠. 이제 이때가 언제죠? 우리 IMF 나왔을 때, 지금 이제 유럽이 막 겪고 있는 이런 위기가 나왔을 때입니다. 이때 이후에 주가가 이제 저점을 만들고 277%까지 빠졌는데 이때 완전 주가 바닥이었죠. 자, 이때는 모든 종목이 다 싸서 이 당시에 그 종목을 매수하셔서 지금까지 갖고 있었다 그러면은 엄청난 부자가 됐을 겁니다. 자, 이때 이후에 그 차트의 연장선을 제가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쭉 그 화면 통해서 한번 그리면은요. 아이고. 이게 지금 테이블이 좀 작네요. 자, 하단선은 이런 그림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이걸 볼린저 밴드로 보면은 밴드의 하단선이 여기다. 그러면은 향후에 어떤 악재가 나왔을 때 최악의 경우 지지할 수 있는 그 하단선은 지금 화면 보시는 대로 자, 이 선이 됩니다. 이 선의 연장선이 되는 이 선이 되겠죠? 자, 여기가 지지하고 있는 선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향후에 어떤 악재가 나와서 주가가 빠져서 여기까지 빠진다 그러면 이때는 뭐가 돼요? 이때는 바로 매수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됩니다. 자, 이때도 똑같았죠. 이때가 이제 금융위기가 나왔을 때입니다. 여기가 금융위기 나왔을 때죠. 거의 대부분 보면은 이 추세를 깨지 않고 계속해서 지지를 하죠. 이게 바로 장기 투자자들이 매수하고 있는 어떤 매물을 받치고 있는 하단선입니다. 그러면은 이번에는 상단선을 통해서 주가가 어디까지 올라가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잘 보세요. 자, 이렇게 쭉 연결을 하면은 자, 상당히 먼 흐름까지 올라가죠. 자, 이런 흐름입니다. 여기서 조금 더 우리가 최근에 어떤 2007년도에 나왔던 고점을 통해서 향후 흐름을 갖다 한번 또 추세선을 한번 연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연장을 했더니 그 추세 상단 부분이 어디가 나오냐면은 3,000을 훌쩍 넘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화면 보이시나요? 그죠? 자, 여기서 제가 조금 더 확대를 해서 한번 보여드릴 테니까 이거 한번 보세요. 자, 얘를 확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확대를 하니까 이때가 언제냐면은 2007년도 고점입니다. 2007년도 고점과 그다음에 2008년도 금융위기 이후에 저점 추세선을 연결을 했더니 추세 흐름이 3,000을 훌쩍 넘는 게 나오죠. 그죠? 4,000 가까이 나오네요. 자, 이런 모습이 나오고 이 중간선인 밴드 중간폭 한번 그려보죠. 화면에서 밴드 중간폭을 제가 쭉 그리니까 그림이 어디가 나오냐면은 자, 3,000이 나오네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월봉 차트를 보고 알 수 있는 거는 자, 추세의 흐름만 보면은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그 상단의 목표는 어디까지? 적어도 1차 3,000까지. 그다음에 그 위로 올라간다 그러면은 3,000 이상에서 우리가 상당히 멋진 그런 지수대를 기대할 수 있다. 이걸 이제 알 수가 있겠죠. 자, 이게 이제 우리가 종합주가 지수를 통해서 보는 어떤 추세 밴드를 통해서 보는 어떤 지수의 목표선입니다. 그러면은 이 월봉보다 조금 더 긴 게 연봉이죠. 연봉. 자, 봉 하나가 1년짜리입니다. 이거는 정말 초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이 이제 많이 좀 보는 건데 이 연봉을 통해서도 우리가 시장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모습을 한번 잘 보시기 전에 제가 설정을 한번 좀 해보고요. 잠시 화면은 조금 있다가 보도록 하고요. 제가 잠시 설정을 좀 해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자, 네, 요 모습을 제가 한번 화면을 통해서 보시면, 자, 이거 한번 보세요. 자, 이 연봉인데요. 자, 연봉 흐름을 지금 잘 보세요. 1980년부터 차트가 그려지죠. 상당히 오래된 차트입니다. 이 차트에 저점을 한번부터 연결을 해볼게요. 화면을 쭉 연결을 해보면 저점의 하단 부분은 여기가 나오죠. 여기 상단 부분을 한번 또 연결을 해볼게요. 밴드처럼 우리가 또 쭉 연결을 했더니요. 연결을 하면은 이런 모습이 나오죠. 자, 중간선 흐름을 다시 우리가 이제 밴드의 중간선을 한번 그려서 만들면은 자, 이런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한번 잘 보세요. 자, 올해 이제 나왔던 이번 8월달 저점, 그죠? 요 저점이 어디냐면은 바로 요 추세입니다. 자, 여기 화면 보시면은 여기죠. 요 부분이 바로 올해 저점입니다. 그죠? 이 올해 저점을 연봉 추세의 중간선이 지지하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만 보더라도 자, 여기가 저점이구나. 그래서 요 저점에서 매수를 하시면 되죠. 자, 그리고 작년 저점은 여기가 됐겠죠? 요 중간선. 자, 여기가 이제 저점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기다리셨다가 매수를 하면은 수익이 좀 많이 나셨겠죠. 그러면은 내년도 저점도 한 이쯤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걸 통해 가지고 위로 이제 올해는 이제 11월 이제 거의 다 끝났죠. 12월 이제 넘어가고 내년 1월 달 이후에 모습은 어떤 모습이 가능하냐면 자, 이만한 양봉을 갖다가 자, 화면 좀 보여주세요. 이 화면을 보시면은 자, 이만한 양봉을 내년에 우리가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생각만 해도 좀 즐겁죠. 자, 그래서 지금 보여지는 이 밴드선, 뭐 이탈리아 문제가 나오고 그런 얘기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기술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이 흐름은 바로 저가 매수의 어떤 기회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이 흐름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한 가지 더 있는데 바로 거시적인 흐름입니다. 자, 제가 종합주가지수의 상승은 어떤 걸 기준으로 한다라는 말씀을 처음 우리가 이제 제가 이제 고수비책 강의 시작하면서 말씀을 드렸었죠. 어떤 말씀 드렸죠? 종합주가지수의 장기 성장은 기업의 펀더멘탈, 자, GDP, 그 다음에 우리가 인플레이션, 그 다음에 금리 요소를 반영하면서 올라간다고 말씀을 드렸고, 여기서 우리나라는 1980년 이후 지금까지 어떤 경제 성장률이나 그 다음에 종합주가 지수의 연평균 성장률을 제가 비교를 해보면은 연간 평균 8% 정도의 상승이 나왔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미국은 한 6% 상승이 나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은 지금 잘 보세요. 이 연봉 차트를 보시면은 이 차트의 기울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이 1980년부터 현재까지의 모습을 보면은 계속 연평균 8% 정도의 성장을 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고, 최근 2년간의 주가 지수가 많이 눌려 있었기 때문에 그죠? 많이 눌려 있었기 때문에 내년도에 이 평균을 수렴하는 강한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차트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자, 지금의 모습은 바로 어떤 모습이냐? 자, 매수의 영역이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죠? 자, 이게 이제 차트의 어떤 흐름을 통해서 추세를 통해서 알 수 있는 하나의 자, 미래를 예측하고 하는데 쓰는 하나의 지표들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역시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봉이나 월봉의 모습을 통해서 보조 지표를 이제 또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지난 시간에 보조 지표들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MACD나 아니면은 스토캐스틱 지표도 있었고 RSI 지표도 있었는데, 이런 지표들이 가지고 있는 흐름을 보시면은 월봉이나 이런 장기에 대한 어떤 이평선과 함께 봤을 때는 바닥에서 이제 막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주가 지수는 아직 지금 상태가 상당히 싼 그런 밴드 영역대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걸 통해서 미리 이제 분석을 한 이후에 그 다음에 이제 해외에서 나오는 어떤 뉴스들, 다시 말씀드리면 악재들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죠. 최근에 나왔던 건 이탈리아 얘기가 나왔고, 지난번에 이제 해프닝이라고 얘기가 나왔던 바로 프랑스 얘기도 나왔었고요. 그 전에 또 어떤 얘기 나왔어요? 그리스 문제가 좀 나왔었는데, 실제로 이런 것들을 잘 면밀히 생각을 해보시면은 이게 해결 못할 어떤 악재가 아니죠. 자, 금융위기도 우리가 이제 규모라고 하는 어떤 사이즈를 가늠하기 힘들었던 이 파생 상품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이제 연쇄 반응이 나왔던 금융위기도 극복을 했는데,
자, 유럽 같은 경우는 그 사이즈가 훨씬 더 작죠. 이 작은 사이즈를 우리가 극복 못할 부분들이 아니고, 그 규모도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또,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또 그 뭐 GDP 규모가 크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래서 그 지난 시간에 갑자기 이제 뭐 1년물, 그 다음에 뭐 5년물, 이제 앞으로 오겠지만 여기에 대한 어떤 그 채권 부분, 채권 이제 만기 부분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이런 우려가 그 채권 그 가격을 많이 올리는 그런 모습이 나왔죠. 자, 이러면서 시장이 상당히 좀 불안했습니다만 실제 이 채권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은 일본과 마찬가지로 국민이 갖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이런 것들이 뭐 부실 채권으로 이제 떨어진다거나 이럴 일은 전혀 없는 그런 흐름이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기사에서는 싹 빠지고 상당히 큰 안 좋은 그런 어떤 우리가 그 기사를 읽으면 안 좋은 내용들로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 공포를 만들고 나서 시장을 빼버리죠. 그리고 나서 오늘처럼 이렇게 올려버리는 이런 형태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투자자분들이 여기에 속지 않으려면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런 하나의 단면 중에서 우리가 저점을 잡을 때 차트를 좀 이용을 할 수가 있다라는 말씀을 지금 그 화면을 통해서 이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자, 이번에는 제가 그동안 준비했던 자료들 가지고 한번 그 복습하는 그런 그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은 비관을 먹고 잘한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PT 자료를 보시면은 제가 지수 3000 시대가 온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 3000 시대에는 이미 금융위기 이후부터 해서 계속해서 제가 드리는 그런 말씀입니다. 진짜 오는지는 한번 좀 봐야 되는데 실제 이런 모습들을 보기 위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를 본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화면 그 PT 자료 한번 보시면서 제가 이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가 상승 조금 전에 이제 차트를 통해서 보셨는데 이 주가 상승의 원리 한번 보시면은 어떤 게 있냐면은요. 자, 잠시만요. 자, 이 화면을 제가 준비했습니다. 주가 상승의 원리입니다. 자, 이 주가 구성 요소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GDP와 금리,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 그 다음에 어떤 기업의 이제 활동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떤 그 구성 요소를 통해서 주가는 구성이 된다. 그러면은 여기서 GDP라는 거는 경제 성장인데 경제 성장은 누적돼서 나오기 때문에 올해 한 해 안 좋다, 분기가 안 좋다고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나쁘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GDP가 예를 들어서 좋지 않다 그래도 금리가 올라가고 그다음에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물가가 올라가게 되면 결과값은 플러스가 나오기 때문에 이런 그 플러스 값을 갖게 되면은 뭐가 돼요? 당연히 결과값인 이 네 가지 요소, 이 요소를 다 더하면 플러스가 되죠. 그러면은 단 1%가 나와도 종합주가지수는 1% 상승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가의 구성 요소를 우리가 알고 있다 그러면은 시장이 빠지는 것에 대해서 전혀 두려워할 내용이 아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리고 물론 이제 GDP나 인플레이션 이런 것들이 어떤 것인지는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자, 국내 총생산을 나타낼 때 우리가 GDP 보통 쓰고요. 자,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우리가 물가 상승률 이렇게 많이 좀 쓰죠. 자, 인플레이션을 갖다가 이야기를 합니다. 최근에 이제 물가가 좀 많이 올라가고 있고 특히 디플레이션 이야기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만 지난 그 10월 31일 기준으로 해서 전 세계 인구가 70억 명을 지금 돌파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죠. 인구는 계속해서 늘어나는데 이 늘어나는 인구에 대비했을 때 우리가 보면은 물가는 당연히 장기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고요. 국내 총생산 같은 경우도 GDP 규모는 앞으로 계속해서 커질 겁니다. 자, 이 두 가지 요소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그 유명한 이제 코스톨라니의 어떤 그 달걀 모형인데요. 이게 이제 금리와 채권과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시장을 이제 판단하는 지표인데 이거 뭐 크게 지금 중요한 건 아니니까 제가 한번 간단한 이야기만 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일단 어떤 자산은요. 우리가 이제 투자하는 어떤 전 세계의 어떤 자금들은 여러 가지에 이제 투자를 합니다. 어떤 뭐 채권에도 투자하고 통화에도 투자를 하고 아니면은 실물 자산, 그다음에 또 어떤 현금들이 있죠. 이런 통화에도 또 투자를 하고 주식 시장에도 이제 투자가 됩니다. 어느 한 곳에만 투자하고 나머지 한 곳에 투자 안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곳으로 이제 투자를 하게 되는데 이 여러 곳으로 투자를 하게 될 때 그중에 이제 예를 들어서 안전자산에서 그 다음에 이제 뭐 위험자산 채권 쪽으로 넘어간다던가 이 채권에서 이제 다시 자금이 나와서 이 자금이 부동산으로 이제 흘러 들어가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게 나중에 주식 시장으로 흘러 들어가는데 이때 보면은 금리가 저점일 때
이제 지금 같은 경우에 보면은 금리가 역사상으로 상당히 저점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이자 수익이 상당히 낮죠. 자, 이런 상태에서는 거의 대부분의 자산이 주식시장으로 이제 흘러 들어갔다가 이제 금리가 점점 올라가게 되면은 주식 시장에 들어가는 어떤 그 위험 자산이죠. 그 주식이 여기서 빼내서 좀 더 안전 자산으로 넘어가는 그런 시기가 나올 것이고, 최근에 보면은 이제 채권 쪽에서 자금이 빠져나오는 그런 모습들이 최근에 또 나오고 있는데요. 이 채권에 투자했던 자금들이 나오면은 이 자금이 다시 주식 시장으로 지금 들어가는 그런 사이클에 와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금리와 어떤 그 주가의 상관관계는 제가 말씀 안 드려도 다 아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추가 설명은 안 드려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금리 수준 다시 한번 화면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금리 한번 보시면은, 자, 콜 금리도 있고, 금융채 이제 유통 금리도 있고요. 그 다음에 국고채 이제 금리가 있는데, 자, 1998년도 이후에 보시면은 거의 금리가 바닥권을 형성하고 있죠. 최근까지도 마찬가지고, 이제 오바마는 향후 2년, 3년 동안도 이제 계속해서 금리를 지금 현 상태를 묶어두겠다라는 얘기를 했죠. 자, 앞으로 금리는 이렇게 낮은 수준을 계속해서 유지한다 그러면은 이 돈이 계속해서 시중에 한 곳에 이렇게 묶여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이 금리도 낮은 상태에서 어딘가 투자를 해야 되는데 어디에다 투자를 하는 게 가장 좋을까? 지금 시장에서는 당연히 주식시장밖에 없다라는 결론이 나오죠. 자, 그 다음에 통화. 지난 시간에 저희가 이제 통화 흐름을 같이 이제 봤는데, 통화 같은 경우는 유동성 장세를 만드는 가장 강력한 힘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보통 보는 통화라고 하는 M1을 보통 이제 많이 보게 되는데, 이 화면을 통해서 지금 보시면은 어떤 흐름이냐면은 최근에 상당히 많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이제 보이고 있습니다. 자, 1975년 이후에 이제 어떤 보는 통화의 어떤 그래프인데요. 돈이 이제 계속해서 이제 시중에 풀리잖아요. 이 회색 구간이 뭐냐면은요, 이제 경기가 좀 불황일 때를 나타내는데, 자, 이때부터 보면은 돈이 계속해서 이제 풀리다가요. 그러다가 1990년대 이후에 강하게 이제 돈이 이제 한번 더 풀리게 되죠. 그러다가 정체 국면을 맞습니다. 이러다가 2000년 들어가면서 이제 IT 버블 나올 때입니다. 이때 이제 경기가 또 안 좋아지잖아요. 자, 이러면서 살짝 웅크리고 있다가 이 경기가 안 좋을 때는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돈을 푸는 일이죠. 이 시기에 또 돈을 풀게 됩니다. 이 돈을 풀고 나서 계속해서 이제 어떤 이 그래프에 따른 어떤 꾸준한 어떤 형태의 돈을 계속 풀다가 이제 드디어 금융위기가 왔습니다. 금융위기가 오니까 어떻게 돼요? 이번에 유사일에 이런 위기가 없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만큼 경기가 안 좋은 상태. 이 회색 구간이 있죠. 이 회색 구간을 만드니까 경기를 확장시키려고 돈을 갖다가 풀잖아요. 이 푸는 시기가 바로 이때입니다. 어마어마하게 풀면서 거의 그래프가 수직으로 꺾여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데, 실제 이렇게 돈을 풀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지금 보여주는 어떤 효과가 우리가 기대한 것만큼 빠르게 지금 나오지 않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응축된 것들이 이제 한꺼번에 풀리게 될 겁니다. 자, 이런 거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처음에 이제 제가 종합주가지수 올라가는데 GDP와 함께 같은 어떤 요소를 구성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인플레이션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종합주가지수가 올라갈 때는 인플레이션 요소를 반영하면서 이제 올라갑니다. 이 물가 상승 부분인데, 자, 이 물가 상승 부분이랑 같이 우리가 합성해서 차트를 만들어 봤습니다. 이 다우지수의 200년 동안의 어떤 차트를 통해서 우리가 시장의 지금 모습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800년대부터 최근에 어떤 주가 상승 모습까지를 이제 그린 이제 이 차트인데요. 이 다우지수와 이제 인플레이션 이제 흐름을 잘 보시면은 1813년 이제 바닥을 만들다가요. 그러다가 다시 한번 올라가게 됩니다. 그죠? 자, 한 1년 정도 지나고 나서, 올라가고 나서, 그리고 나서 또 빠지죠. 또 빠졌다가 장기 상승을 한번 하죠. 그리고 나서 빠지는데, 이때 이제 1차 대전, 2차 대전 이렇게 일어납니다. 그리고 또 이 시기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바로 대공황 시기가 오죠. 이때 이제 물가가 1929년도 이제 고점을 찍다. 이때 이제 지수도 고점을 찍습니다. 그러다가 이때부터 장기 불황에 빠지게 되는데, 이 시기가 바로 뭐냐면은 대공황 시기입니다. 이 대공황 시기를 다시 한번 바닥을 만들고 나서 극복을 하죠. 극복을 하고 나서 1966년도까지 계속된 어떤 상승이 나오다가요. 그러다가 다시 한번 또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이때까지가 다우 지수가 바로 지금 우리나라 이제 지금 모습처럼
그 지수 1000시대, 이 1000시대가 여기까지 장기간 20년 가까이 1000박스권을 만들다가요. 이러다가 이제 다시 한번 강하게 이제 돌파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면서 순식간에 지수가 1000에서 10,000까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금융위기가 왔죠. 이 금융위기 올 때 주가가 빠지면서 여기까지 빠졌죠. 많이 빠졌어요. 그때 이렇게 많이 빠졌는데 이때 이제 지지를 하고 나서 다시 한번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최근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죠? 이 시기에 지수가 한 번 더 올라가는데 인플레이션이 이제 올라가면서 이 요인을 갖다 반영하면은 주가는 이제 이 위로 한 단계 레벨업 되는 그런 모습이 앞으로 나올 겁니다. 향후 한 그 3년 이상 그 상승 모멘텀이 나올 것으로 이 그림을 보면 예측을 할 수가 있는데 우리는 이와 함께 우리가 이제 종합주가 지수의 어떤 상승도 함께 예측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죠. 이게 바로 우리가 인플레이션을 통해서 인플레이션과 그다음에 지수의 합성 차트를 통해서 볼 수 있는 하나의 어떤 그 예측 흐름입니다. 자, 그러면은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돈의 흐름과 이제 통화량이라는 게 있는데, 이 돈의 흐름과 통화량 같은 경우는 이제 본원 통화에서 이제 광의 통화로 이제 넘어가는 그런 흐름을 우리가 이제 나타내는 건데요. 다시 말씀드리면 통화라는 건 통화 승수에 의해서 이제 이게 이런 말씀 좀 드려도 되나요? 이렇게 어떤 그 풍선 효과처럼 상당히 그 처음에 있던 그 돈의 규모가 상당히 그 레버리지 효과에 의해서 상당히 커집니다. 이 속된 말로 이제 뻥튀기 한다고 그러는데, 자, 이런 효과에 의해서 실제로 이제 시중에 유통되는 어떤 돈의 어떤 규모는 처음 규모의 10배, 20배 막 이런 식으로 늘어나서 돌아다닙니다. 이 돈들이 자산의 버블을 만들고 주식시장의 어떤 그 상승을 만드는 요인이 되는데 지금 돈이 이렇게 풀려있는 상태에서 이 레버리지 효과가 크게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향후 이 효과가 상당히 크게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어떤 이런 지표들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그래서 이 화면을 다시 한번 좀 보시면은요. 그 PT가 아주 이쁘게 만들어졌네요. 자, 여기 화면 지금 한번 볼게요. 보시면은 자, 그 중앙 그 은행에서 이제 돈을 풀게 되죠. 이 금리를 낮추면서 이제 돈을 풀게 되면은 이 자금이 이제 시중은행으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이 시중은행에서 다시 또 자금이 소비자한테 와야 되는데 최근에 보시면은 혹시 전화나 이런 메일 받으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좀 자주 받거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방송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전화가 옵니다. 은행이나 이런 곳에서 돈 좀 대출해가라고. 그러니까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시중에 돈이 그만큼 많이 풀려 있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런 소비자들한테 소비자 주머니에 대출이 막 들어오는 이 시기가 되면 이때부터 해가지고 시장은 조금씩 조금씩 위로 올라갈 준비를 하게 됩니다. 지금 그런 흐름으로 가고 있는 모습이고 이 본원 통화가 풀린 후에 지금 이제 광의 통화 형태로 우리한테 이제 시장에 어떤 유동성의 돈이 들어오고 있다. 우리는 이제 이 돈 가지고 주식시장에 이제 투자를 하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시장의 돈의 흐름을 나타내는 하나의 지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조금 전에 이제 말씀드렸던 바로 이제 레버리지 효과입니다. 이 레버리지가 이제 뭐 코덱스 레버리지만 있는 게 아니라 돈의 레버리지도 있는데 화면 보시면은 이 본원 통화의 이제 레버리지가 이제 나중에는 은행권의 어떤 대출 경쟁을 한다거나 이렇게 되면서 실제 돈은 처음에 본원 통화의 조그만한 그런 모습을 보였다가 이 모습이 점점 시간이 갈수록 이렇게 규모가 커지는 이 레버리지 효과를 갖다가 보실 수가 있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자, 반대로 이제 딜레버리지 과정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뭐냐면은 부채 축소 과정입니다. 이 레버리지 뻥튀기 됐던 이 흐름이 축소되는 과정인데 최근에 화두가 됐던 것들이 바로 그거죠. 가계부채 얘기도 나왔고 뭐 유럽의 어떤 이야기들이 좀 나왔습니다만 실제로 그런 것들은 어떤 지금 형태에서 법을 만들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의 우리가 통제 가능한 영역에서의 어떤 통화의 흐름이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통제할 수 있는 그런 흐름이다. 지금이 아니라 향후에 이 레버리지가 상당히 커지고 이 부채 규모가 더 이상 어떤 통제 가능한 영역을 벗어나는 그런 흐름이 나오거나 이런 어떤 한계점에 도달하게 되면 임계점이죠. 그러면 다시 이 레버리지 과정이 반대로 딜레버리지 과정을 겪게 될 겁니다. 지금 유럽이 이제 그런 흐름을 지금 겪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보여드릴 거는 바로 이제 경기와 주가.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방송에서 경기 순환 사이클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자, 이 부분 기억하시는지 좀 모르겠습니다. 기억하시겠죠? 다들 이제 시청자분들 이제
머리가 좋으신 분들이니까. 자, 화면 보시면서, 이런 순환 사이클은 4단계가 있다라는 거 지난 시간에 제가 꼭 외우라고 말씀을 드렸죠. 기억하시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이 경기순환, 바로 이제 이 비즈니스 사이클 같은 경우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항상 이 4가지의 상승과 하락이라는 큰 과정이 있고 이 무한 반복 과정을 우리는 경기순환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이 과정을 우리는 또 확장기와 수축기의 어떤 2단계로 이제 우리가 구분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이 중에서 4단계, 우리 주식시장에서 보이는 4단계는 바로 회복기와 하락기 그리고 후퇴기 그리고 침체기 이렇게 4가지 단계로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지금 상태는 어떤 모습일까? 물론 어떤 사람들은 지금 화랑기 이미 없고 회복기 보이다가 화랑하는 척 하다가 화랑기가 사라지고 후퇴기에서 이제 침체기로 간다 그러니까 시장 큰일 났다. 주식에서 이제 다 빨리 빼라.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도 있고요. 근데 항상 제가 주식시장 보면서 느낀 거는 이런 비관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제가 뭐라 그랬어요? 돈을 버는 사람들은 없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시장은 항상 비관의 어떤 모습들, 자, 그런 생각들을 먹으면서 시장은 올라간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런 4가지 과정 중에서 지금의 모습은 회복기의 모습,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여기서 이제 화랑기로 넘어가는 모습이 아마 내년쯤 나오지 않을까. 자, 이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경기와 이제 주가의 흐름에서 제가 3가지, 바로 키친 파동과 주글라 파동과 그다음에 콘트라디에프 파동 이렇게 3가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가장 긴 파동은 50년에서 60년 주기에 콘트라디에프 파동이 있다고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설비 투자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이제 주식 시장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어떤 사이클이 우리가 쥐글라 파동이라는 8년에서 10년 주기에 이런 사이클이 있다고 그랬죠. 이 사이클이 다시 한번 도래하는 그런 모습이 지금 나오고 있고 이미 이 설비 투자가 끝나서 자동차 산업이나 반도체 산업이나 이런 것들은 지금 위로 올라가죠. 삼성전자도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이제 그 뒤를 이어서 자본재나 기타 여러 가지 이제 업종들의 어떤 순환 사이클이 아마 나올 것 같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이것보다 조금 짧은 형태의 통화 공급이나 금리의 어떤 요인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시장 조절을 할 수 있는 키친 파동이 있는데 이 파동이랑 지금 주글라 파동이 한꺼번에 지금 같은 사이클에 좀 놓여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떤 기대되는 사이클을 기대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경기와 주가고요. 자, 이런 모습들이 나오면서 전체적으로 시장은 회복기와 화랑기, 후퇴기, 침체기의 4단계 사이클에서 회복해서 이제 화랑기로 넘어가는 그런 이제 흐름이 나올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실적 장세인데 지금 잘 보시면은 자, 시중의 유동성이 완전히 떠돌고 있잖아요. 한 곳에 이제 집중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3분기 실적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고 이제 이번 11월 말이 되면은 3분기 발표 안 했던 어떤 기업들도 이제 모두 다 발표를 해야 됩니다. 자, 이게 이제 발표가 지금 최근까지 되고 있는데 잘 보시면은 오늘도 이제 실적들 많이 발표가 됐는데 아무래도 3분기 같은 경우는 유럽 어떤 리스크 때문에 우리가 기대를 좀 많이 안 했잖아요. 안 했는데 실제 뚜껑을 열어보니까 나쁘지 않죠. 왜 그랬냐면은 2분기 때랑 1분기 때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일본 이야기들이 있었죠. 일본에 원전 사태 나오고 지진 나오고 하니까 자, 일본에서의 어떤 부품 공급을 받아서 돌아야 되는 어떤 미국이 이제 침체가 됐었고 이런 모습들 때문에 1분기 넘어서서 2분기 별로 안 좋은 그런 모습이 나왔다 이랬는데 실제 일본의 어떤 복구 과정은 7월 이후에 거의 90%가 복구가 된다. 그리고 하반기 가면은 이 복구가 완전히 되면은 미국 경기가 좋아질 거다라는 얘기를 분명히 했습니다. 1, 2분기 때. 그리고 나서 실적을 딱 뚜껑을 열어봤더니 이번에 고용 지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지표들이 미국에서 좋게 나왔단 말이죠. 그런데 이런 지표들의 어떤 좋게 어떤 가장 중요한 어떻게 보면 실적 부분인데 이 부분을 싹 무시하고 갑자기 유럽을 터뜨리면서 시장을 다시 한번 빼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죠. 이게 바로 어떤 메이저들의 의도가 아닌가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죠. 그래서 지금의 시장의 어떤 모습은 우리가 왜곡된 모습이다. 그래서 다시 정상을 찾아갈 거다. 이렇게 정상을 찾아가게 되면은 자, 3분기 실적을 넘어서 이제 4, 4분기 훨씬 더 기대가 되겠죠. 이 4, 4분기 실적과 함께 실적 사이클 도래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런 흐름을 통해서 지금까지 봐왔던 여러 가지 이제 지표들이나 아니면은 어떤 기술적인 분석들을 통해서 시장 전체적인 사이클을 보면은 실제로 시장을 우리가
무서워할 이유가 전혀 없는 이제 그런 흐름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잖아요. 자, 이렇게 알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장이 다시 또 빠지면은 또 역시나 마찬가지로 이제 투자자분들은 이제 공포에 떨 때고, 그죠? 그리고 걱정거리가 매일 생길 것이고, 자, 이런 모습들이 앞으로 계속해서, 반복돼서, 무한 반복될 겁니다. 이런 것들이, 그, 걱정거리들이 이제 다시 한번 나오면서, 시장은 또 다시 바닥을 만들고, 다시 또 그 바닥에 있는 그 공포들을 다, 또 받아가는 사람들이 있겠죠. 이 공포를 받아서 다시 올리는 사람들이 있고요. 각각의 이런 역할들이 있는데 적어도 우리가 이런 흐름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뭐 모르고 당한다 그러면은 어쩔 수 없습니다만 과거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봤을 때는 이런 그 흐름들은 나쁘지 않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라는 거는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비관을 먹고 그 무럭무럭 자라기 때문에 시장을 보실 때 우리가 가장 그 좋게 보셔야 되는 그리고 긍정적으로 봐야 되는 어떤 이 시각을 계속해서 유지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 그 지난 약 그 3개월 조금 안 되는 이 기간 동안에 제가 고수비책을 통해서 꼭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그 마무리할 시간이 이제 좀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제 2달 반 동안 제가 그 말씀을 드리면서 어떤 그 펀더멘털적인 부분들, 그 다음에 재무제표도 조금 제가 이제 좀 그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재무제표가 2011년부터, 자, 그 첫 달에 제가 이제 펀더멘털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거시적인 부분, 지금 말씀드렸던 경기와 이런 순환 사이클 말씀드렸고, 두 번째 시간에 그 개별 그 기업들의 재무제표 부분들을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제가 말씀 못 드리고 이제 오늘 끝내면은 조금 그 서운할 것 같아서 간단하게 언급을 좀 드리면은 자, 이미 그 작년 이후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 재무제표가 IFRS라는 것으로 이제 바뀌었잖아요. 이 IFRS로 바뀌고 나서 투자자분들이 많이 이제 그 혼란스러워 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전 그 재무제표의 어떤 모습을 딱 열어보면은 어떤 모습이 나오냐면은 개별 재무제표와 연결 재무제표 이 두 가지만 나와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은 자회사들에 대한 어떤 그 지분 투자를 통해서 나오는 어떤 이 지분이익을 그 포함할 거냐 안 할 거냐에 따라서 우리가 개별 재무제표와 그다음에 연결 재무제표 이거 두 가지로 나눴기 때문에 간단하게 볼 수가 있었는데 IFRS가 나오면서 이 개별 재무제표가 아니라 별도 재무제표라는 이름으로 다시 한번 또 나오고 또 연결 재무제표라는 이름이 또 나오면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게 4가지나 늘어났어요. 이런 4가지가 나오면서 회사도 뭐 자회사뿐만이 아니라 관계회사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그 어떤 그 자산의 어떤 그 흐름도 뭐 2조 원 이상일 때 뭐 해라 또는 뭐 그 이전에는 그 이하는 뭐 지금 당장은 어떤 그 크게 상관이 없다 이런 얘기를 또 하고요. 그다음에 관계회사뿐만 아니라 지분회사 같은 경우도 50% 이상일 때 그다음에 20%를 기준으로 할 때 이렇게 막 상당히 복잡하게 많이 바뀌었는데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연결 재무제표 두 가지를 우리가 개별 그 이전의 재무제표와 함께 어떤 비교하는 그런 흐름으로 보시면 되는데 과거 지표의 연결 재무와 그다음에 현재 IFRS로 바뀌었을 때 연결 재무제표 정도만 우리가 본다 그러면은 크게 그 혼동되는 그런 흐름은 없을 거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그 11월 달 넘어와서 했던 어떤 차트의 개별적인 어떤 이런 그 보조 지표를 이용한 이런 방법은 단기적인 흐름보다는 좀 더 긴 흐름을 보셔야지만 우리가 그 바닥권의 어떤 모습을 볼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제가 마무리를 좀 해야 될 시간이 왔습니다. 2달 반 동안 어떻게 보면은 짧으면 짧은 시간일 수도 있는데 이 시간 동안 제가 그래도 어떤 그 주식 투자에서 가장 기본적인 부분들을 꼭 알려드리고 싶었던 내용들인데 이 내용들을 잘 전달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에 또 이런 기회가 온다 그러면은 제가 이번 그 어떤 그 강의 내용을 토대로 조금 더 어떤 좀 알차고 좀 더 이제 좀 좋은 어떤 그 강의로 이제 한번 다시 그 만나 뵙기로 하고요. 지금 2달 반 동안 고수비책 그 시청해 주신 분들과 함께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저도 그렇지만 이 시청자분들 많이 이제 좀 고생하셨고요. 그리고 또 이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이번 시간을 통해서 다음에 이제 그 주식 투자하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